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게 된 미국의 전략적 판단,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 또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워싱턴의 서울에 대한 판단과 굉장히 다르다. 이게 미국은 물론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여서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냥 단순히 안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었던, 우리가 그래서 안보와 자율성 간의 교환 구조를 한미동맹의 특징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후견 피후견인 관계에서 한국을 봤던 시기와는 굉장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도, 또 한국의 군사력의 성장도, 또 거기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자긍심도, 한국인의 민주주의적인 의식의 상승도, 또 더구나 이번에 K방역에서 보여진 한국인들이 그 시민성에 입각하고 있는 방역 체계,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이 국가들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해답이었거든요. 이런 한국의 성장을 보면서 미국은 한국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훨씬 높아져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한 달 전에 스가와 바이든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 대미 관계, 미국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열을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싶은 거죠. 일본은 자청해서 스크럼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문제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서에 중국이라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대만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일본과 한국은 지금은 중국과의 스크럼에서 한국도 분명히 세우고 싶었을 텐데, 한국은 그 전부터 일본과의 입장이 다르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해왔고, 또 지리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조금 더 가깝고, 또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이런 점들을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부터 2+2 회담부터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럼에서 한 발짝 뒤에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이 인정을 하고 그걸 용인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 협력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한국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점차 격화되어져 갈 때 한국 외교의 중요한 준칙 중에 하나가 유연성인데, 한국 외교가 유연하게 되는 첫 시험대가 저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입니다. One step forward라고 있는 거가, 어쩌면 미국이 지금은 one step 뒤에 서 있는 한국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간혹 미국의 전략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생각해보라. 미국은 지금 큰 폴리티컬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다. 이 가운데 낀 국가를 잘 활용해야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일본처럼 억지로 한국을 자꾸 중국 쪽으로 밀려고 하는, 쟤들은 중국 편이에요, 중국에 대해 역사적으로 계속 중국 편이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끼어져 있는, 제가 그래서 미들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다는 의미로서 미들 파워를 더 강화시켜야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된다.
지금은 미국이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논점은 억지로 한국을 일본 편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국가, 한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맞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정말 미국이 큰 폴리티컬 게임을 빅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게 한국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운데의 말하자면 수가 아닌 거죠. 북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 어쩌면 미국은 지금 키신저와 같은 대전략가가 부재한 상태라 미국도 지금 막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 하도 뭐 이 처음 경험해보는 자국의 상대적 세태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뭐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구나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이후의 국제 질서가 지금 뭐 비정형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략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방법을 쉽게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1945년 냉전 초기의 담론을 자꾸 차용하려는 이런 경향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략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워싱턴에 있으면 키신저처럼 옛날에 키신저가 했던 그 큰 게임의 핵심은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겨누고 있는 중국의 대결의 창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서 소련을 향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핑퐁 외교였고 그게 미중 관계의 라플로시망 그러니까 화해였고 그래서 여기에 동아시아를 일종의 밸런스 오브 파워를 만들고 그 힘으로 미국 혼자 견제하기 힘들었던 소련을 중국으로 하여금 견제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큰 게임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미국이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이 잘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지만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어쩌면 북한도 미국이 잘 관리하고 잘 움직였을 때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큰 빅게임, 큰 정치적 게임,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정치적 게임에 북한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단계를 아직 미국은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은 저는 못살게 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물론 어느 국가이거나 긴장을 할 때도 있고 협력을 할 때도 있죠. 긴장과 협력은 늘 상수로서 존재하는 거지만 이전처럼 뭐 너희들 움직이지 않으면 뭐 주한미군 빼겠다든지 그 한국의 그 불편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렇게 못살게 구고 압박을 하는 상대로서 한국은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것이 저의 답입니다. 그 한미동맹은 그 8페이지에 달하는 공동성명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한미동맹은 새로운 챕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더 이상 후견, 비후견인 관계로 규정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니 한국은 자주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가설과 같은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안보 자주 교환 구조, 교환 동맹 뭐 이런 것인데 그것도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었고 단순히 한반도의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역할을 해주던 시대에서부터 그 범위가 지금은 지역적 범위로 늘어서 이게 훨씬 더 확장이 되었고 더구나 한국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백신의 생산과 공급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국에게 부여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비단 과학, 기술, 보건, 경제 부분의 배터리와 뭐 이런 부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게 협력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저기에서는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정상회담,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표현이 저는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외교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2021년 5월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야 하는, 한국은 오랫동안 약소국으로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맹, 우리가 따지고 보면 19세기 말에는 한국이 취했던 외교 전략이라는 것이 균세 전략이었고요. 이름은 여러 가지였지만 어쨌든 균세 전략, 밸런스를 취하려고 했고 실패했습니다. 중립을 선언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취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는 저항을 취했고 그 저항은 나중에 독립으로 이어졌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되고 전쟁이 발발되고 난 뒤에 우리가 취했던 전략은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봤지만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맹이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한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발전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 세계사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사에서 미국적 아이디어, 미국적 원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원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가장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외교사적 관점에서도 2021년은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만 상당 부분 국제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아직은 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흥 강국으로 불러야 할지 또 신흥 선도국가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때는 약소국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미들 파워로 전략적인 포지션을 한때 옮겨봤다가 지금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한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된 위상을 잘 극명하게 잘 드러낸 하나의 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 있어서의 구조적으로 보면 이거는 미중 관계는 한 시대에 백권적 지위에 있던 국가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한 국가가 부상함으로써 생기는 그 세력의 전이 기간 동안에 생겨나는 갈등 구조. 그러니까 권력적인 구조 변화에서 생겨나기 필연적으로 두 국가가, 두 정부들이, 이게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좀 경쟁과 대립의 구도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건 전쟁은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순전히 정치 권력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이것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데는 한편으로는 이념적 경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공급망과 관련돼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제 또 표준화의 단계에서 누가 더 많은 그러니까 선도 산업들을 거기에 어떻게 많이 유치하고 어떻게 많이 그걸 장악하느냐, 이런 경쟁도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층위를 내려가게 되면 미중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분노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심리적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미국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거친 방법으로 중국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비단 공화당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반중 정서로 거의 통일된 듯한 느낌. 그리고 이런 미국과 중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의 반감들이 그냥 단순히 권력 구조적인 경합 구조를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외교를 잘 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순간에 화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굉장히 구조적인 경합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어느 한편이 승리를 하고 어느 한편이 뭐 양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분과 부분 사이의 경합이 격화되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봉합되기도 하고 이런 국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이제 그 유연성이라는 데서 썼습니다만, 이게 답은 어쨌든 외교 유연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교 유연성은 단순히 어느 그냥 뭐 입장을 자주 바꾼다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가보자는 거고요. 아까 제가 피보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편에 전략적으로 경사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에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유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논의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중간국가연합.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대결이 격화되면 그냥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물론 무기력하게 관찰하는 국가들이 있을 건데, 미중 관계가 점차 격렬해지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국가들이 점차 많아질 겁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러하고요. 일본은 아닌 척하지만 일본 또한 미중 관계의 대결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국가이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인도도 비슷한 것인데요. 이제 이런 국가들이 미중 경쟁을 그냥 단순히 두 국가끼리 잘하면 싸워봐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좀 절박한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거론했던 국가들 플러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 국가들 간에 말하자면 중간 국가들을 이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연합의 역할, 나는 그것도 한국의 외교 유연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미중 대결 속에 중간 국가 연합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도, 또 한국이 주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는 것도 외교 유연성 전략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전략은 이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원리와 준칙 관련해서 한번 그 전략 보고서도 한번 썼고, 외교 유연성의 관점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또 전략 보고서도 하나 썼고요. 또 외교 유연성의 연장선에서 또 작은 수준의 그거긴 하지만 피보팅 전략이나 또 혹은 투트랙 전략도 일종의 유연성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우리가 외교 전략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런 의지를 갖는 것들이 미중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프간 사태에서 누군가가 미국에서 또 뭐 미군을 빼면 혼란이 온다, 뭐 이런 논조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서 보여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에서 어떤 점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제 아마 수년이 지나면 한때는 베트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아마 뭐 아프가니스탄 신드롬, 카불 신드롬 이렇게 불리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신드롬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독해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 특히 구체적으로는 냉전 이후의 미국,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이후의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준 일종의 결과들 중에 하나죠. 군사적 수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미국이 대외적으로 쓰는 외교, 대외적인 문제에서는 예산의 90%를 국방성에 쓰고 있다. 국무성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말이 보여주듯이 어떤 국제적인 문제 플러스 미국의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적인 수단, 전쟁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 방법의 결과들이, 부정적 결과들이 베트남에서 드러났고, 또 사실은 뭐 이라크 개입에서도 드러났고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화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은 미국 외교 정책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 실패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여진다는 거가 지금 뭐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20년 동안 군사적인 지원을 해줬고 돈도 줬는데 그러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의지는 주지 못했다. Will to fight. 이건 어떤 대목이 생각이 나느냐면요. 미국이 1905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때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제일 먼저 철수하거든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했던 얘기가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국가로부터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will to fight, will to defend 이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그 사태가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외국으로부터 오는 지원, 경제적, 군사적인 지원에만 의존해서 국민들과 괴리된 정부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볼 때에 미군이 빠지면 한국조차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은 적어도 우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더구나 우리가 군사적인 역량이 세계 6인데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는 지금 이전의 아프가니스탄의 정권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높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열망들이 있죠.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1910년처럼. 그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거의 사회적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빠지면 적골 난다라고 하는 비유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다. 저는 오히려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두드러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는 대북 정책이고 하나는 외교 정책입니다.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는 남북한 관계입니다. 민족 내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인트라내셔널과 인터내셔널이 똑같이 50과 50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잘 관리 혹은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거죠. 잘했던 예가 저는 DJ 행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1동맹 3.5 체제라는 외교적인 토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진 이후에 햇볕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사이에 파열, 균열 구조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정책적 프라이오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대북 정책, 남북한 관계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진전시킨 것 같아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집권 마지막 해의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실천적 동력을 갖지 못하고
금방 화해되었던 걸 생각을 하면 남북관계 조금 앞당기고 싶었겠죠. 성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민족사의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데에 외교관계를 균형 있게 잘 맞추어서 했느냐.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한반도의 평화공조는 규범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규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와도 공유할 수 있는 외교와 남북관계의 균형점을 제대로 잘 맞추어서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는 조금 이격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일 관계가 조금 박자가 늦어진 거가 대단히 아쉽다라고 저는 성찰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막 평화공전이 2018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할 때 제일 처져 있었던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소외감을 느꼈죠. 저펜 패싱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할 정도로 한반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자기네들은 독해의 어떤 끈도 갖지 못하면서 쫓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이 역시 한반도의 평화공존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북일 관계의 진전도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가게 되었다라면 후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일본의 회방놀이에 하노이에서 회방놀이에 그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았어도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구멍이 일단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투트랙 어프로치라고 해서 역사와 정치적 다른 정치적 문제,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한반도 평화 문제였는데 이 평화 문제를 분리해서 가자는 것도 사실은 역사 문제 가지고 긴장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이 투트랙 어프로치가 일본 내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에 굳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대일 공공 외교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혐한의 공기들이, 혐한의 사회적 무드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일본의 보수주의 정권, 우익들의 정치적 판단하고 결합이 되어 있었고 그러나 일본이 보고 있는 그 프레임은 아주 좁은 리겔리티, 법적인 규칙주의, 법치주의라고 할 것도 없군요. 그러니까 리겔리티, 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격구에 얽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다른 프레임이거든요. 정의의 프레임이었거든요. 이 프레임에서 어떤 그 합쳐질 수 있는 여지를 찾지를 못했죠. 19세기적인 역사관과 21세기적인 역사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서 우리는 분단되어 있지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싶어하고 일본은 분단하여 관리하는 것, 적대적인 분단이 더 유용하다고 하는 전략적 판단의 그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그 이격들이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좀 유연하게 가고 싶은데 일본이 훨씬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문재인과 스가 정권, 또 이전의 문재인과 아베 정권이 긴 한일 관계 역사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고 진단을 해야 다음에 정부들이 뭘 해야 될까가 보이는데요. 단순히 봉합하는 수준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봉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날리는 거죠.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양자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어디쯤 현 주소에 와 있는가를 봐야 좀 장기적인 해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긴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는 흔히들 65년 체제라고 부르는 65년 체제의 지금부터 56년 전에 만들어진 65년 체제의 연장선에 그 터무리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65년 체제로부터 이제 포스트 65년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넘어가는 전환기에 답을 못 찾고 있다. 그 못 찾고 있으니까 갈등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65년 체제의 핵심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으니 36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식민지에 관한 처리 문제, 그게 이제 그 역사 문제죠. 이것이 하나 있었고, 65년도에 왜 두 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맺었는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두 가지의 그 링크가 있었는데, 그 링크 중에 하나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가였어요. 하나는 반공입니다. 반공은 쉽게 합의가 됐습니다. 65년에. 그런데 식민지 청산 문제는 52년부터 시작된 한일 관계의 협상에서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었던 문제들. 결국 65년에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것을 합의하고 덮어두자는 agree to disagree.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 거죠. 그래서 65년 체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링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링크가 하나는 반공이고 하나는 식민지 청산이었다. 이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한일 외교 관계가 새롭게 조형이 되었는데 그 조형된 것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분업 구조에 우리가 일본 밑으로 하변부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 발전도 사실은 하게 되는 일부분의 원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65년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어 오면서 이게 얼마나 식민지 청산이 미흡했냐면 그 이후의 정부들이 65년에 합의라고 해두었던 봉합이라고 해두었던 식민지 청산 문제가 그때 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것을 세 가지를 합의합니다. 이건 앞으로 다루자고. 그게 원폭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고요. 사할린 교포 문제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큼 미흡했던 거죠. 근데 정부는 65년 체제에 묶여서, 물론 아주 바람직하게 잘 전개되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었는데, 어쨌든 50년 이렇게 오면서 그 사이에 반공이 사라진 거예요. 한 틀이, 링크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링크를 대신할 만한 전략적 공유 이익을 찾지 못한 상황. 느슨하게 되어 있던 식민지 청산 문제가 양국의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것도 지금 링크가 터질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터지게 되면 65년 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뭐여야 할까? 그거는 다음 세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재인 아베, 문재인 스가 정부는 각각 외교적인 봉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65년 체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음 포스트 65년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잘 이행기의 초입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공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평화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전략적 이익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까지 합의점이 없습니다. 일본은 반중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죠. 이게 링크가 하나 없고, 식민지 청산을 포괄하는 어떤 역사적 문제, 이름하여 역사화해. 화해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를 그 일련의 과정들을 리뷰해서 보는 것이 정치적 화해거든요. 이 정치적 화해의 끄트머리의 수순에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라는 말이 곧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화해라는 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 화해 문제를 비단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 문제로 다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나아가야 되는 포스트 65년 체제의 미래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세대들이 남겨놓은 숙제와 다음 세대들의 그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 사회운동가들,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65년 체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로서 어떤 공유된 이익을 가져야 할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평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기여해야죠. 한반도 평화에. 그게 지금 일본이 뭘 기여할 수 있을까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일본이 수용하는 것. 그게 일본이 기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한 관계는 이제 우리가 분단의 역사, 또 분단의 양식, 분단 질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몇 가지의 변용들이 있었지만 주된 것은 대립적 질서입니다. 그 대립적 질서를 공존하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또 일각에서는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반도의 두 개 국가 체제를 인정하자는 말이냐,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말이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법적인 통일, de jure unification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전에 두 개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으로 통일된 국가처럼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 이제 de facto unification,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de facto unification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의 화폐권을 가지게 되면 그건 뭐 유럽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 문화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군사적인 대립을 아주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비 통제에서 시작되어져서 남북한이 각각 군대는 가지고 있어도 서로에게 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벗어내게 될 때 그게 군비 통제거든요. 그게 군사적인 신뢰 구축인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저는 두 개의 정부여도 두 개의 국가여도 이건 뭐 어쨌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다. 그게 저는 그걸 평화공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평화공존도 그냥 단순히 말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년 9월처럼 남북한의 군사 합의도 아주 초보적 단계의 제도화거든요. 이게 남북한의 뭔가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화가 남북관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영역의 신뢰 구축 조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 둘씩의 제도들이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역행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대립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다시 대립에서 공존으로 오는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비용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법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들을 취하되 이 방법들이 그냥 단순히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결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이걸 하나 둘씩 인정을 받아 나가고 설득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의 작업이 병렬적으로 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역시 인트라네이션과 인터내셔널 사이의 이 병렬적인 균형적인 관계들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프로 해야 되는 국가 전략의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